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후에 정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랑 트럼프 관련주는 급등을 하지만 변동성을 머금고 있고요. 국내 증시는 그야말로 역주행을 하고 있는데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님과 함께 시장 분석하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일단 매크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일단은 트럼프랑 머스크 관련주들이 강한데요. 매크로부터 보면 달러 강세, 그죠? 네. 그다음에 금리는 인상 우려. 또 뭐 있을까요? 여러 변동성이 있는데 경제 지표는 또 좋게 나오는 거고요. 매크로부터 좀 진단해 주세요. 네. 네,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이런 트럼프 제2기 시작하고 나서 네. 굉장히 큰 변동성이 오고 있다. 특히 국내 증시에서는 이 변동성이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네. 보여지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 지표 자체는 나쁘지 않은 상황. 그렇죠. 네. 하지만 국채 금리라든지 다양한 지표들이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가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네. 보여집니다. 국채 금리, 달러 변동성 이런 것들이 종목별로 상당히 혼조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표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 발언에 따라서 이런 컨센서스에 부합된 발언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혼조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10월 CPI는 전년 0.2%, 전년 2.6%로 예상에 부합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네. 이 전월 대비는 4개월째 0.2% 유지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런 일단 인하 기조가 계속해서 전망되고 있고 네. 이런 예상치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런 트럼프 제2기에 대한 이런 불안 심리, 특히 국내에서의 불안 네.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12월도 네. 금리 어쨌든 CPI를 받았는데 금리 인하를 멈출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인하를 12월에도 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연준 위원들은 보면 카시카리였나요? 누구였었죠? 발언들이 조금 신중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연준 의원들의 이런 발언들이 신중해지고 있다라고 네. 보여지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굉장히 충격이 크다,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 의원들도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 연착륙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네. 요구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표 금리 이후에 이런 추가적인 발언 지금 신중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런 인플레 부분 2%대 진전이 멈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인하에 대해서 신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부분 속도 면에서 상당히 조금 늦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올해 연말까지 한 100bp 그죠? 근데 지금 75 내린 거잖아요. 그죠? 한 번 더 내려서 100. 내년에도 한 100bp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좀 느려질 수 있다. 네. 그러면 네, 시장에는 부담일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의 현재 물가 목표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네. 우리가 여기에서 이 목표의 수치에 딱 맞추기는 쉽지 않은 상황, 경로를 벗어날 위험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금리 인하의 방향성 그리고 흐름까지도 조금은 느린 속도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모건 스탠리 그리고 골드만삭스 등에서도 인하에 대한 일시 중시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의 금리 인하 전망은 4회에서 2회 정도로 수정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이 선거 후 채권 매고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베팅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단기적으로 10년물에 대한 금리가 4.6%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부분 그리고 공화당의 레드 수업 확정 부분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 상당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는 사실은 연준이 50bp를 내렸는데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선제적으로 좀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 금리는 어쨌든 이 되돌림보다는 일단은 위쪽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럼 달러도 강세고. 네. 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러면요, 기업들
기술주들 측면에서는 어때요? 사실은 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거는 강했지만 사실은 최근에 보면 기술주 반도체들이 특별히 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다 약하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뭐 아무래도 기술주들, 특히 반도체주들 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그리고 작년 하반기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이런 전체적인 혼조세, 그 중에서도 이런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던 섹터,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뭐 AMD라든지 엔비디아 이쪽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부분에서 최근 들어서 상당히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네. 텐데요. 뭐 수출 규제 부분, 그리고 AMD의 감원 부분, 이 부분이 나오면서 지금은 사실은 이런 기술주들이 눈치 보기 장세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기술주들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지만, 지금 20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기술주들,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눈치 보기 장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신중함의 무게를 좀 더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엔비디아 실적 좋게 나오면서 장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감이 네. 상당히 큽니다. 예. 하지만 컨센서스에 부합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어느 정도 네. 단기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측면도 상당히 강한데요. 그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엔비디아나 그런 반도체주들, 기술주들의 상승 부분은 이런 AI에 대한 수요 증가, 그에 따른 반도체들의 수요 증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가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매출 그리고 실적이 상당히 어느 정도 잘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물량, 지금 기술적으로 굉장히 고점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정말 대선 이후에 아주 뭐 질풍가도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비트코인 관련주 같은 경우들도 꽤 조정을 좀 받고, 그리고 테슬라도 뭐 하루 전날 6% 급락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일단 이런 트럼프 트레이딩, 머스크 트레이딩은 좀 힘에 붙인 겁니까? 아니면 비트코인도 그렇고 계속합니까? 이제 코인에 대한 네. 부분은 상당히 항상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맞아요. 예. 그 부분은 이런 어떤 밸류에서 변동성이-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밸류에서 간다기보다는 예. 변동성도 굉장히 높고, 그렇죠. 그리고 또 기대감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 기대감 부분에 있어서도 뭐 우리가 지표상으로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지표라기보다는 네. 전체적인 심리적인 요인에 가장 가장 크게 기인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이런 코인 상승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더 지속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 이런 테슬라 부분, 테슬라는 상당히 뭐 트럼프 정부 당선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영에 집중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한다라는 의견도 지금 존재하는데요. 정부 효율부라고 하죠. 뭐 약자로는 도지라고 해서 네. 뭐 도지코인이 올랐다, 그러게요. 굉장히 크게 올랐죠. 네. 그래서 이런 코인 부분에 있어서는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다라는 부분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경영에 집중을 못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 그래서 부정적이라는 의견도 상당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기대감이 떨어지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뭐 자동차주, 기술주들, 이런 융합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 자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설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점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하고 머스크하고 정말 뭐 공짝이 돼가지고 밀월 관계로 가는데, 어제 엊그저께 외신 보니까 재밌는 기사 있대요. 둘이 이렇게 지금은 친하게 지내지만 친하게 지낼 날이, 충돌할 날이 다가온다. 왜냐하면 둘 다, 그 기사, 외신 기사는 둘 다 관종이다. 그리고 뭐 엄청나게 자기 드러낸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주장도 꺾지 않고. 둘이 너무 똑같으니까 부닥치면 누가 이기냐? 결국 현직 대통령이 이긴다. 그런 리스크도 있고, 반면에 뭐 한편에서는 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차기 대권에 도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 본업은 아니고요. 그죠? 지금 이제 기대감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좀 내려보죠. 일단은 근데 글로벌 증시는 미국 증시 특별히 강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나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약한데 그러면 미국 증시 전망은 어때요? 미국 증시 뭐 해외 투자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미국 시장도 좀 조심해야 돼요. 아니면 연말까지 상승에 몸을 맡겨요? 저는 후자를 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러니까 양비론인데.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기술주들이 계속 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점은 S&P 지수 그리고 기술주들 지수 ETF까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엔비디아가 고점에 있는 상황 하지만 이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주춤하더라도 다른 기술주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이유는 이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기술주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측면에서 미국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S&P 지수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이 주 몇 년 동안에. 그리고 최근 이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술적인 이런 차익 실현 물량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매수를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단기 매출 부분, 매출 발표 이후에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온다면 그때는 매수 기회로도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부라든지 엔비디아에서 내년도에 AI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각국 정부, 뭐 정부라고 해봤자 미국, 중국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실적 부분에서도 지금 미국 쪽에 굉장히 엔비디아는 낙관적인 상황입니다. 목표가가 대부분 140달러 정도에서 165달러 이상으로 상향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지금 뭐 주가 벌써 이미 150달러, 140 넘었는데 목표가는 160, 뭐 180, 200도 나와 있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늘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앞으로 더 올라간다면 목표가는 더 상향이 되겠죠. 예.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에버코어 같은 경우에도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 내년에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IT주들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S&P 지수 기술주는 우리가 꾸준한 우상향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의 미국 내각 구성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끓는 냄비 속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냄비가 끓은 이후에 어떤 요리가 나오는지 그리고 내각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다양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 체크 후에 접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 대응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요즘 제가 방송에서 만나면 업계에 계신 분들에게 힘드시죠? 그러면 좀 IMF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안 좋다는 거잖아요. 사실 또 미국 증시 얘기부터 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증시가 빠져서 같이 빠진다면 그래도 이해는 돼요. 그죠? 경기 침체 때문에 그렇다든지 뭐 이런 그게 아니라 미국은 뭐 지금 미국 대선 이후에 잘 가고 있는 거 경기도 좋고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빠지는 게 왜 그러냐 이거죠. 네. 이 부분은 사실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증시 참 개인 투자분들 힘들 상황입니다. 미국이 떨어지면 떨어지고 올라가도 지금 디커플링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되돌림 아무래도 트럼프 관련주들이 급등했다가 눌리는 흐름들이 나왔고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익 실현 압박
거기에 따른 혼조세가 이어지면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 동력을 단기적으로는 잃었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뭐 미국 10월 CPI가 컨센에 부각했고 그리고 FOMC 동결 확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보여지는 이런 좋은 소식들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CPI 나오고 나서 그죠? 네. 12월에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될 시기다라는 점은 원달러 환율이 아직까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1,400원대 아래로 잠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요.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 외국인들의 매수세, 이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직관적인 지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원달러 환율 부분 계속해서 움직임이 상승 추세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10년물 금리도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외국인 매수세가 바로 크게 들어오기는 그런 기대는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국내 증시 단기로는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은 대선이 11월 5일 날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한 열흘 지났는데 이제 사실은 공화당 우세인 레드 스윕이 이제 확정됐거든요. 사실은 상원은 대통령은 이제 공화당에 됐고 상원도 휩쓸었고 하원이 이제 개표가 남아 있었는데 218표인가요? 어쨌든 공화당이 이제 레드 스윕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레드 스윕 확정했다는 거는 결국은 또 채권금리를 올리고 강달러를 유발시키는 요인인가요? 미국 금융시장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레드 스윕 확정 소식, 네. 이런 주식 시장에서의 흐름까지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이 확정 지어진 상황.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런 공화당의 기존 정책들 그리고 트럼프 2기에서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이런 정책들이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럼프 트레이드의 부정적인 측면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준과 트럼프의 대립각 이 부분 그리고 뭐 재정 적자 심화라든지 가장 우리나라의 이런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점 중에 하나인 바로 미국 우선주의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 단기적으로는 좀 더 악재적인 측면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금리 같은 부분도 느린 속도로 인하해야 된다라는 발언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는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이제 취임한 건 아닙니다만 트럼프 2기의 인사들을 이제 속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야,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지 맘대로야. 야, 그게 파격인지 모르겠는데 그죠? 또 미국도 참 앞날이 여러 좀 고민들이 있어 보이고요. 자, 근데 문제는 국내 증시인데 이제 국내 증시는 사실은 이제 밸류로만 보면 어쨌든 제일 실적 안 되고 이슈 안 되고 매크로 안 되고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이대는 게 밸류잖아요, 그죠? 밸류로 보면 사실은 뭐 어떤 시스템 위기가 아닌데 이 정도면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도 뭐 아시아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하지만 이 밸류에이션과는 별개로 이 트럼프 트레이드 그리고 이런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명분 쪽에서 안 좋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달러 강세 거기에 금리 상승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들이 다시 한번 부스트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기술적으로는 메리트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강달러 그리고 금리 부분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 경기에 대한 전망,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도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을 제공하고 있는 환경 부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주가 급락했을 때가 엔캐리 때문에 급락했을까 8월 5일이란 말이에요. 블랙먼데이인데 그날 코스피가 지수가 8.7%가 빠졌어요. 그죠? 근데 그때는 엔캐리 때문에 글로벌 자금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미국도 빠지고 우리도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라올 때 빠르게 회복이 됐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미국은 안 빠졌기 때문에 그죠? 그 고민이 있는 상황입니다. 밸류로 보면 지금 뭐 0.87배 제가 본 거로는 뭐 그 정도 수준이면 이전 수준의 어떤 위협받은 수준까지 왔다는 건데 그렇다고 밸류만 가지고 지금 밸류에 기대서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PBR 보면 뭐 0.85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이때 0.85까지 내려왔던 시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8월 5일에 있었던 블랙먼데이 네. 그리고 22년 9월 코스피가 2000선을 위협받았던 시기가 있었죠. 그때 밸류에이션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역대급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싸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지하실이 더 있지 않냐라는 구간. 그 외에는 그렇지만 싼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고요. 하지만 지금 본다라고 했을 때는 밸류에이션 레벨 다운 속도 그리고 외국인 순매도의 속도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본다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전망이 높은 업종을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로 어느 정도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은 유효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가격대 이 PBR 0.85대에서 국장 전체에서의 자금을 빼는 전략, 전부 현금화하는 전략은 지금 시기에서는 실익 자체가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전체적인 우리 과거 흐름을 대비했을 때도 0.85대로 굉장히 크게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추가적인 이런 현금화, 전체적인 현금화보다는 섹터를 지금 유망해 보이는 뭐 전략 섹터나 후에 말씀드린 이런 섹터들을 네. 추가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은 유효하겠지만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현금화시키는 전략은 지금 시기는 썩 좋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대부분 분들이 사실은 지금 매수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매수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뭐 현금화 많이 해놓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주식으로 갖고 물려 있는 분이 많으니까 프레시머니가 아니면 새로 사기는 어려운 거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어떤 비관주의에 빠져서 좋은 주식이든 나쁜 주식이든 다 버릴 타이밍도 아니다. 이런 맞습니다. 거에 말씀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참 뭐 어렵네. 이러기도 저러기도 어려운데 그 8월 5일 날 블랙먼데이가 나오고 나서 사실은 그 회복되고 나서 그때가 매수 기회였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정작 그날 막 사이드카 막 걸리고 그럴 때 주식 사는 사람 없다니까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봐요. 예, 지금 다 비정상이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 그 한국에서의 가상 자산 거래 규모가 코스피 코스닥의 시가총액을 넘어서고 비트코인의 시총이 한국 주식시장의 시총을 넘어서고 이게 뭐 뉴노멀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실 정상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가 쌌던 기간이라고 저는 돌린다고 본다. 예. 물론 이제 그게 오늘이냐 내일이냐는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제 순식간에 또 오르기 시작하면 그럴 때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 하나의 키가 결국은 또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의 지금 순매도, 기록적인 순매도. 뭐 주주의 사실 대부분 삼성전자 매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좀 멈춰줘야 되는데 언제쯤 멈출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매도세가 다른 매도세를 추가적으로 낳을 수 있다라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예. 보여지지만 아직까지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뭐 환율 부분이라든지 국채 금리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의 국내 이런 메리트가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가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좀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매수를 접근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매도세가 잠잠해지고 진정되고 이런 그래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점이 수급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세 어느 정도 잠잠해질 때
그때 가격적인 메리트와 함께 저점 매수로 들어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부분은 좀 기댈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 그죠? 네, 뭐 입김은 주고 있고요. 예전에 주가 이렇게 급락하면 뭐 증시 안정기금, 증시 안정 펀드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정부가 좀 나서줬는데 지금 사실 그런 걸 기댈 만한 시장은 아니기도 하고 만약 공매도를 하고 있었다면 공매도 일부 제한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지금 공매도 뭐 제한해놨잖아요, 그죠? 결국 이제 밸류업 같은 거, 상법 개정 이런 걸 통해서 장기적으로 한국 시장이 좋다는 걸 입증해줘야 되는데 정치인들 관료들이 그런 의지가 있는지도 참 괴로워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괴로운 거예요. 일시적인 조정은 참겠는데 이게 뭐 답이 안 보이니까 그죠? 그럼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기대할 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네. 아쉬운 부분인데요. 네. 특히 그 아쉬운 부분들 중에서도 금투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스텝이 늦었다. 그렇죠. 네. 굉장히 늦었다라고 네. 보여지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증시, 특히 아시아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 특히 국내 증시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금투세에 대한 판단 빠르게 이어지지 아니, 금투세 시행할 수 있었겠어요. 막말로 누가 봐도 못하는 거는 뻔한데 그죠? 네, 맞습니다. 정치인들이 표를 기다리는 거 막말로 하던가. 그것도 아니면서 뭐 질질 끌고 결국 그죠? 지치게 해놓고 사실은 뭐 약발도 없는 거죠. 뭐. 예. 그래서 증시에서 뭐 다양한 격언들이 있지만 예. 가장 큰 것들이 바로 기대감에 사서 그렇죠. 이제 호재가 나왔을 때 팔아라라는 네. 격언들이 있는데요. 이 금투세 부분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작용을 했죠. 금투세 하루 올랐어요. 하루. 그죠? 그래서 네. 그 부분에서 하루 오르고 네. 부정적인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그러게요. 보니까 결정 이후에 바로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와는 네. 무색하게 계속해서 지금 좋지 않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사라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에는 환율 쪽에서는 지금 특별히 구두 개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박사님, 뭐좀 네. 할 거라는 얘기도 있던데.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추가적인 구두 개입이 나올 것인지 여부 그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채권 시장 안정 펀드 뭐 유지 결정을 하는 움직임도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추가적인 움직임 나오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거시경지의 금융 현안 회의가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지 거기서 발표되는 내용들도 한 번쯤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불안합니다. 특히 국내 시장 굉장히 불안한 시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권시장 안정펀드의 흐름 그리고 추가적인 우리 정부의 증시 불안 진정 대책이 나올지 여부 함께 이런 뉴스 플로우를 체크를 해보시면서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합전은 언제였었죠? 우리가 주가 크게 흔들렸을 때 이 증권사하고 해가지고 증시 안정 그 펀드를 한번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요. 만들어서 이제 사야겠다. 그러면 사 들어가려고 하니까 주가 올라가지고 못 샀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죠? 그게 언제네? 2022년도 주가 빠질 때 그때 같네요. 우리 3,000포인트 찍고 그죠? 3,000포인트 찍고 쫙 이제 한번 그 빠졌던 전 있었잖아요. 그죠?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정책에 기대기는 이제 어려운 흐름들이고, 네. 구두 개입은 아시겠지만 뭐 외환당국이 구두 신고 개입하는 게 아니라 말로써 그죠? 과하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은 밸류 좀 되지 않겠어요? 밸류? 그 장기적인 가치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밸류업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가치 이런 실적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PBR, PER, ADR 이런 다양한 지표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낙폭이 너무 큽니다. 예. 이런 낙폭이 큰 상황에서 기업체들의 밸류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네. 아무래도 지금 국내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삼성전자가 아닐까. 2008년 당시에 2008년도가 가장 크게 삼성전자가 떨어졌던 시기인데요. 네.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120월 선에서 마이너스 7%대에서 반등을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하로는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여부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시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외국인 수급 부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우리 증시가
유난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변수 그리고 삼성전자 이슈 계속해서 전반적인 흐름 체크를 해보시면서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기도 쉽지 않은 시장, 그렇지만 매수도 신중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장이 안 좋고 소극적이면 이제 컴퓨터 덮고 나가서 그냥 걸으세요. 주식 보지 마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순 없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안에서 또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야 되고 또 이제 오르게 되면 어쨌든 간에 반전이 왔을 때 지금 뭐가 또 일단 강하냐, 그죠? 지금도 보면 사실은 전업종이 전 종목이 다 빠지는 건 아니에요, 장이, 그죠? 살아있는 섹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올 때 뭐가 올라올 것이냐인데 눈여겨볼 만한 장은 어렵지만 섹터들 첫 번째는 뭡니까? 네. 네, 첫 번째는 조선입니다. 조선. 네. 네. 조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출 그리고 이런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뚜렷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보여지는데요. 이런 매출적인 부분 외에도 단기적으로도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LNG선 수주라든지 그 외에도 뭐 트럼프 대통령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이슈도 나왔고 그 외에 추가적인 우리가 방산 쪽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미국 쪽에서 우리 한국 쪽에 군함 쪽 수주 부분에 대한 이슈를 함께 체크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 여부 그리고 기존의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여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방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K조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함대의 수백억 대 사업 계속해서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 두 가지 이슈, 호재들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는 지금 흔들리지 않죠. 뭐 오늘 방송 뭐 하는 날도 주가는 약합니다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군함이나 뭐 MRO 이런 쪽이 이제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한화오션 이런 거잖아요. 네, 훨씬 맞습니다. 더 강하게 지금. 그 전에는 뭐 힘스 같은 기자재 좀 강했었는데요. 조선주는 실적 좋은데다가 또뭐 그런 얘기하대요. 이제 트럼프가 화석연료 좋아하잖아요, 에너지, 그죠? 그런 거 하면 결국 실어 날라야 되니까, 그죠? 해운이나 어쨌든 배가 필요하니까 조선주 좋을 거란 얘기도 하시는데, 그러면 조선주 가운데서는 조선과 기자재가 있고요. 네, 어떤 쪽, 어떤 기업을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양쪽 모두 좋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조선주는 제가 장기적으로 계속 이 빅3 조선주는 꾸준히 지켜봐야 된다라는 네. 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은 이 방산 쪽과 연관이 있는 뭐 원래 빅3는 뭐예요?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 네, 맞습니다. 현대중공업, 네, 그다음에 뭐야? 삼성중공업이?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런 빅3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네. 점 말씀드렸지만 네. 하나 쪽을 우리가 지금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그렇죠. 예. 말씀을 드릴 텐데 예. 하나 쪽 방산 기업들은 지금 전방위적으로 실적도 매우 좋고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런 국제적인 이런 불안성 그리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수주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번에 트럼프 2기가 출범이 되고 그리고 이제 상하원까지 모두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선과의 협력 부분 이슈가 나왔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 외에 방산 쪽을 우리가 이 해운 쪽 방산 쪽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 한 가지 이슈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지금 가장 경계하고 있는 부분 어디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혹시? 지정학적 얘기하는 네, 거죠? 지정학적으로. 네, 지정학적으로 북한이죠. 뭐 북한 중국이죠. 뭐. 그렇습니다. 네. 북한 중국이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 쪽에서도 다양하게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 바로 중국의 해군 부분이라고 볼 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중국의 해군 부분 결국 이제 네. 남중국해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게 되면 뭐 대만 침공, 중국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계속 맞습니다. 꿈꾸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 해군력을 동원할 거고, 그죠? 해군 쪽에 필요하겠죠. 네. 그렇게 된다라고 했으면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해군 쪽에 대한 강화, 전력 강화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이슈가 한국 쪽 조선업계의 장기간 투자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굉장히 높고 이런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자본 그리고 노동 집약이 굉장히 강하고 그렇죠. 예. 전후방 산업인 해운 철강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산업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 조선사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 이런 중국의 해군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주를 계속해서 늘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이 하나오션 같은 기업 그리고 빅3 조선사들 함께 지금은 체크해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은 어렵지만 네, 실제로 또 버티고 있는 섹터의 조선주가 네. 또 상대적으로 버티고 있거나 기대가 되는 다른 섹터는 또 어디입니까? 지금 뭐 상대적으로 네. 괜찮은 섹터 바로 전력 쪽, 전력 예. 설비 쪽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뭐 기존에 한번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AI 반도체 주들의 상승 그 이후에 데이터 센터의 수요와 함께 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전력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죠. 네. 이 부분.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국 그리고 동남아, 미국 시장이 가장 크지만 그 외에도 아시아 전반적으로 이 전력 설비에 대한 교체 수요가 굉장히 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이 두 번째 이슈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유효하다. 첫 번째 이슈도 어느 정도 잠잠하지만 계속해서 이어질 이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그리고 북미 교체 사이클 도래한다면 초호황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정부의 정책, 미국 정부의 정책, 국내 정부의 정책 두 가지 모두 체크를 해보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장이 현대일렉트릭이고요. 그 조정받는 것 같으면 또 급등하고 그죠. 참 근데 좀 투자의 마음이 어려운 게 떨어지는 날은 사기 싫어요. 오르면 그죠. 막 사고 싶은데 엇박자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효성중공 그죠. 주목받는 쪽. 신기주 가운데 산일전기 이런 종목이 좀 강해요. 전선주들은 뭐 그에 좀 동참이 조금 늦은 것도 같은데 그러면 전력, 기기, 변압기, 인프라 쪽에서는 어떤 기업들 보세요? 네. 저는 제일 일렉트릭을 보고 있는데요. 제일 일렉트릭. 네네.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전력망 부품 쪽에 공급 이슈가 있습니다. 뭐 상반기에 PCB, ASSY 양산을 통해서 테슬라 협력사의 전력망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이슈가 있는데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교체 수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수출이 늘어날 텐데 기존에 공급을 했거나 크게 독점 공급을 하는 이슈가 있는 회사들은 추가적인 상승 동력도 존재하고 추가적인 공급 이슈가 빠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전력기기사들은 우리가 꾸준히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매출이 굉장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제일 일렉트릭 외에도 K 전력기기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전선주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전선주들은 테마성으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그렇죠. 경향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테마에 편승하셨다가 어느 정도 눌림에서 차익 실현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테마는 언제고 다시 한번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이런 전선주들 특히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매도를 하시는 전략 함께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 우리가 조금 잘 모르고 있는 기업인데 그죠? 네. 상장한 지는 몇 년 됐군요. 이런 사실은 가려진 기업들을 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조선하고 네. 그다음에 전력기기 쪽 얘기를 이제 해주셨는데요. 네. 전선주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뭐 인프라 전력기기 변압기 갈 때 확 갔다가 사실은 전력기기는 조금 조정받고 또 갔는데 전선주는 사실 오른 만큼 막 떨어지고 이제 변동성이 되게 좀 크게 나타났어요. 그런 거 이제 참고를 좀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전력기기 변압기는 다릅니다만 조금 더 나가서 뭐 인프라, 재건, 예를 들면 뭐 굴삭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기계 뭐 이런 쪽은 조금 건설 기계, 장비 이런 쪽은 조금 뭡니까 아직까지? 네. 그쪽은 굉장히 매출도 잘 나오고 있는 예. 섹터지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죠. 뭐 전력기기 쪽에서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데모나 그렇죠. 네, 네, 이런 그런 종목들은 뭐 굴삭기 관련된 뭐 장비 종목들 예, 예. 그리고
건설에 관련된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올랐다가 눌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온다라고 한다면 좋은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한 달 내로 정전을 시키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한 상태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다양한 테마들 중에서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이 재건 테마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 재건 테마들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좀 여쭤볼게요. 이제 왜냐하면 전에 오실 때도 보면 바이오 쪽 얘기를 송가람 대표님 많이 하셨고 실제로 또 바이오 쪽에 업무나 이런 것도 좀 하셨고 관심이 있으시니까 사실은 좀 제한적인 시장에서 바이오가 좀 대안이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 CMO 쪽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쪽도 잘 갔고 그다음에 뭐 알테오젠 말할 거 없고 바이오텍도 잘 가다가 최근 흔들리니까 그냥 낙폭이 팍팍 크네요. 차익 실현인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바이오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차익 실현 물량이 네.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수급적인 면에서도 상승했던 시기의 수급보다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전체적으로 네, 그렇죠. 전체적인 네. 시장에 대한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동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 바이오 쪽에서는 이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커질 시장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의료 AI 시장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의료 지켜봐야 AI?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뭐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의료 영상이라든지 정밀의학, 예측 분석 등 다양한 이런 시스템이 있을 텐데요. 글로벌 의료 AI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연평균 40%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특수 섹터다라고 보여지고. 그 말되네. 지금 이제 AI도 인공지능도 시장의 관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 갈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 더전 비전이나 한컴이나 이런 기업도 강하거든요. 그런 AI 측면에서 보면 의료 바이오 쪽도 의료 AI에 눈여겨볼 만하다. 바이오텍들은요?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특수약품들 뭐 치매 약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탈모 약품이라든지 이런 크게 생산을 하고 있지만 매출 부분에서 순이익이 굉장히 높을 수 있는 약품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들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회사들이 단기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회사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뭐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1상을 넘어서서 2상이나 3상 초반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 임상을 3상을 시작하거나 2상을 마무리했을 때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대형주를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임상 부분도 체크를 해야겠지만 지금은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뭐 바이오시밀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뭐 효과 품질이 동등하고 합리적인 가격이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바이오시밀러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대형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매출 부분에서 빠르게 회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매출 증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서 바이오 시장 쪽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시장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매출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회사들은 이런 쪽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한적이긴 하지만 눈여겨볼 섹터로 송 대표님은 조선하고 전력 인프라 얘기하셨고요. 그밖에 제가 좀 궁금한 건설 기계나 바이오 얘기까지 여쭤봤습니다.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